지난 시간에 이 슬라이드 보신 것 기억나시지요? 대출계약에서 대주의 수익인 이자는 원금이 아주 작은 비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단 한 건이라도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수십 건 이상의 대출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대주의 수익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론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만 대출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시점에 대주의 상환 능력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수시로 변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대주들은 계속 모니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상환 능력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서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출이 집행되는 과정을 보면 차주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고 이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과 실제로 대출이 집행되는 시점 사이에는 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차가 있습니다. 대주들이 소위 informed decision을 내리기 위한 정보 수집 활동은 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지며 계약 시점에 차주는 진술보장 조항을 통해 그렇게 대주들에게 제공된 정보들이 그 시점에서도 여전히 true and correct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계약 성명과 동시에 인출이 진행된다면 다행이지요. 그런데 기업금융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availability period를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 자유롭게 인출을 허용하는 계약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정보의 정확성이 확인된 시점과 이러한 정보의 근거에서 실제로 대주가 액션을 취하는 시점, 즉 인출을 시행하는 시점 간에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이 짧은 시차 기간 동안에 아무런 변동이 없기를 모두 바라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주들로서는 인출 시점에 대출의 근거로 삼았던 전제 사실들에 대한 진술 보장이 여전히 true and correct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대출 계약에서 사용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조건부 인출입니다. 즉 대주들은 일정한 사항들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만 인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출계약서에서는 통상 conditions precedent to draw down 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실제로 사용되는 계약서에서 인출 선행 조건에 관한 조항을 뽑은 것입니다. 여러 번에 나뉘어 인출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인출 선행 조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첫 번째 인출의 조건, 그 이후 인출에 적용되는 조건들, 그리고 모든 인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으로 구분해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출이 처음 시행될 때에는 대주가 확인하고 싶은 모든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항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그 이후의 인출들은 처음 인출 시 확인된 사항 중 시간의 경과로 인해 재확인이 필요한 것들만 점검하면 되니까 요구되는 사항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양자를 구분해서 규정하는 것이 계약서 작성상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계약서에서도 제3.2조에서는 최초 인출에만 적용되는 선행 조건을 규정하고 있고요. 3.3조에서는 그 이후 인출에만 적용되는 선행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3.4조에서는 모든 인출에 적용되는 선행 조건을 규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초 인출이 시행되려면 제3.2조와 제3.4조에 정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요. 그 이후 인출들은
제3.3조와 제3.4조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계약서의 구체적인 문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2조는 Conditions of Initial Drawdown 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고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The obligations of the lenders to make the facility available in respect of the initial drawdown are subject to the conditions that 이와 같이 첫 번째 드로우다운과 관련된 대주들의 인출 의무는 that 이하에 열거된 사항들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주의 인출 의무가 조건부 의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Initial Drawdown의 경우에는 확인하여야 할 사항들이 다소 많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에 보통 별지로 활용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계약서의 경우에도 3.2조 A를 보시면 All of the documents and evidences specified in Schedule 2, 즉 Schedule 2에 열거되어 있는 각종 서류나 증거들을 에이전트가 일정한 시점까지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Schedule 2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러한 서류를 받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in form and substance satisfactory to agent 라고 규정함으로써 에이전트가 만족할 만한 그 내용과 형태여야 한다 라고 해서 질적인 조건 충족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질적인 조건이 충족되는지 최종적인 판단은 에이전트가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in form and substance satisfactory to the agent라는 표현은 사실 대출 계약서 곳곳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무언가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그 최종적인 판단권자는 대주주를 대변하는 에이전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주주의 대변자인 에이전트에게 대출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을 맡기면 차주 입장에서는 너무 불공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에이전트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거부하게 되면 차주의 자금 조달에는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주는 막대한 손해를 입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금 조달 차질로 인해서 다른 대출 계약의 불이행을 초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부도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차주에게는 너무 위험한 계약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계약의 문헌상 문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주관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이라면 누군가 한 사람이 결정하여야만 일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시행이라는 문제에 달려있는 각자의 이해관계의 무게를 고려한다면 그건 대주를 대변하는 에이전트여야지 차주여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대출이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적어도 빌려줄 것이냐 여부에 대한 최종 발언권은 대주가 갖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차주의 이익은 그냥 무시되어서도 문제가 없나요?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만약 이 문구가 차주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면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단순히 문헌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관련된 모든 상황과 배경을 종합해서 실제로 그 위험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출 계약은 대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일단 대출이 시행되고 나면 대주는 사실 수포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이 시행된 이후에는 대주로서는 그저 차주가 원리금을 제때 상환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야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출 계약서는 대주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이 다른 상사 계약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조인트 벤처 어그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보다 당사자들 간의 평등과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출 계약은 차주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작성된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는 대주단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주들의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인출 선행 조건에 대한 판단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주단이 대출계약에 서명하기까지는 대주들도 이미 듀딜리전스 및 계약 협상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시행되어야 대주들도 비로소 이자 상당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부실채권 우려가 없다면 여기서 굳이 서류상 사소한 하자를 트집잡아 대출을 거부할 동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짓을 하면 대주들도 시장에서의 레퓨테이션이 망가져서 자신들의 장래 영업에도 지장을 받습니다. 또한 비록 계약 문헌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판단은 당연히 합리적인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이전트가 합리성 없이 재량권을 남용하면 법원에서는 그러한 거절은 대출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이 점도 에이전트의 합리적인 결정을 담보하는 차주의 보호막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을 둘러싼 이런 사정들이 바로 차주 이익 보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주의 변호사로서 협상을 한다고 이런 문구를 놓고 너무 차주 이익 보호에만 집착해서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차주 입장에서는 못마땅한 문구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공정한 계약은 양 당사자가 다 불만족스러운 계약입니다. 차주가 100% 만족한다면 오히려 대주 입장에서는 매우 문제가 있는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가 잠시 옆으로 샜습니다. 다시 계약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서 3.2조 A항을 보시면 스케줄 2에 열거되어 있는 일정한 서류와 증거들이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초 인출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인출 선행 서류 목록에는 통상 로펌 및 법률 의견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률 의견서의 진구를 통해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고 계약의 효력 발생에 필요한 인허가를 모두 받았다는 등등 법적인 사항들에 관해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한편 3.2조 B항에서는 인출 요청서가 인출일 이전 일정 시점까지 에이전트에게 전달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주들이 대출 자금을 준비하려면 이렇게 사전 통지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3.3조 Conditions of Subsequent Drawdowns는 후속적 인출에만 적용되는 선행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로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 인출 요청서를 적시에 제출할 것과 이미 최초 인출 시 제출한 인출 선행 조건 서류들이 후속적인 인출 시에도 그 효력이 모두 유지될 것을 요구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복적인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을 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4조는 모든 인출에 적용되는 선행 조건입니다. 우선 3.4조 A의 앞부분을 보시면 No event of default or potential event of default shall have occurred라고 하고 있습니다. event of default 또는 potential event of default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event of default가 발생했다면 이미 인출한 금액도 회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출 거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potential event of default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계약서의 정의 조항을 보면 potential event of default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Potential event of default means any event or circumstance which, with the giving of notice and or the passage of time and or the making of any relevant determination and or the forming of any necessary opinion would be an event of default. 그러니까 계약서의 EOD 조항에서 규정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 상황에서 통지를 하거나 시간이 경과되거나 또는 어떤 결정이나 판단이 있으면 바로 EOD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사항을 Potential EOD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Potential EOD란 EOD의 태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Payment Default를 Event of Default로 규정하면서 변제기에 지급이 안 되었고 그로부터 5일 동안 미지급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를 Event of Default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지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직 5일의 그레이스 피어리드가 경과되기 전이라면 아직은 이벤트 디폴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포텐셜 이벤트 디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텐셜 이벤트 디폴트는 아직 이벤트 디폴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출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포텐셜 이벤트 디폴트가 있다고 해서 이벤트 디폴트를 선언하고 론을 엑셀러레이트 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출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는 문제가 좀 다르지요. 이 시점에는 약간의 위험만 있어도 인출은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인출 선행 조건으로는 이 계약서의 규정처럼 이벤트 디폴트의 미발생뿐 아니라 포텐셜 이벤트 디폴트의 미발생까지도 요구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3.4조 A 후단은 All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made by the borrower in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shall be true and correct as at the date of such drawdown with reference to the facts and circumstances then subsisting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차주의 모든 진술 보장이 매 인출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도 true and correct일 것을 요구함으로써 차주가 진술 보장을 한 시점과 실제 인출이 이루어지는 시점 간의 시차를 극복하고 진술 보장이 인출 시점에도 여전히 true and correct인 경우에만 인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조 B항은 혹시 사정 변경으로 추가적인 것이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 가서 요구하기 위해서 일정의 캐치업 프레이즈를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항에 따라 요구하는 일은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하면 최초 인출 시에는 스케줄 2의 인출 선행 조건 서류가 제공되고 동시에 3.3조 C항을 통해 이벤트 오브 디폴트나 포텐셜 이벤트 오브 디폴트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및 진술 보장 조항이 여전히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해서 시차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후의 인출은 이러한 사항이 변동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사실상 노티스 오브 드로우도항만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출의 선행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매 인출 시점을 기준으로 이런 문제들은 매번 재확인되는 셈입니다. 일단 대출이 시행되고 나면 대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환 불이행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모든 조항들은 바로 이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표는 구체적으로 계약서의 어떤 조항들에 의해 어떻게 구현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차주의 상환 능력 유지입니다. 대출 계약서의 많은 조항들은 대출 시점에 파악된 차주의 상환 능력이 대출 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모두가 해피한 해피엔딩이죠. 하지만 세상 일이 모두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출 계약서에는 이러한 작전이 실패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강구해 두어야 비로소 상환 불이행 위험 최소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계약서에는 이러한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각종의 위험 사인들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즉, 이런 위험 사인들이 감지되어 경고등이 깜빡거리면 바로 탈출하는 장치를 만들어 둔 것입니다. 이러한 장치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무엇일까요? 바로 Event of Default 조항입니다. 정리하자면 대출 계약서의 모든 조항들은 대출 시행 시점에 확인된 차주의 상환 능력이 대출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도록 강구하고 나아가 이게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조금이라도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워닝 사인이 나타나면 바로 탈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목표가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차주의 상환 능력 유지를 위한 계약서 조항들은 크게 진술보장, 소극적 확약, 적극적 확약, 그리고 대주들의 모니터링을 위해서 필요한 조항들의 4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대출 계약서에는 진술보장 조항을 두어 대주들이 차주의 상환 능력에 대한 판단을 위해 참조했던 일정한 사실들에 관하여
차주의 확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차주의 진술보장은 이론상으로는 계약 체결 시점에 주어진 것이라 그 시점을 기준으로 true and correct 하다면 진술보장은 지켜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상황이 바뀌어 더 이상 true and correct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건 진술보장 위반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기간 동안 차주의 상환 능력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려면 대출계약서에 진술보장 조항을 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차주의 상환 능력이 대출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도록 하려면 진술보장은 계약 시점뿐만 아니라 차주가 원리금을 다 갚을 때까지 계속 트루 앤 코렉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확보할 의무를 차주에게 부담시키는 별도의 조항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차주의 진술보장의 정확성이 대출기간 내내 계속 유지될 것을 요구하기 위해 계약서의 Affirmative Covenants 조항에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The borrower shall ensure that the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contained in this agreement remain at all times true and accurate by reference to the facts and circumstances from time to time existing. 한편 소극적 확약, 즉 Restrictive Covenants 조항은 신용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는 일정한 행위들을 차주가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즉,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주의 부작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반면 적극적 확약, 즉 Affirmative Covenants는 차주의 신용도가 대출 기간 동안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위들을 차주가 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Debt to Equity 비율은 항상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라 등등입니다. 계약서에 이런 내용들을 규정한다고 그게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기간 동안 대주들은 차주에게 계속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서 실제로 이러한 요구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및 차주의 영업 활동이 혹시 지나치게 투기적으로 흘러 채권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합니다. 대주들이 차주의 신용도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은 대출이 신디케이티드 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은행의 단독 대출인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납니다. 어느 한 은행이 단독으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차주와 ongoing relationship을 맺고 있는 은행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대주인 은행은 차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라도 차주가 상장 기업인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재무 상태에 관한 상당한 정보들은 이미 공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말입니다. 반면 신디케이티드 론의 경우에는 대출은 어레인저들의 대출 주선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각 대주들과 차주 간에 직접적인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체로 차주의 신용도에 관련된 사항들을 포함하여 대출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담은 Offering Circular, Invitation Letter 또는 Information Memorandum 같은 공식적인 문서들이 작성되어 어레인저를 통해 모든 대주들에게 배부됩니다. 이러한 통일된 자료에 의해서 각 대주들은 그러한 대출에 참가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대출 규모들에 따라서는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하는 차주의 신용등급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대주들은 차주에 관한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집되는 정보의 용도는 대출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대출이 시행되기 전에는 대주들은 대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informed decision을 하기 위해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대출이 시행되고 나면 차주에 관한 정보는 신용 위험이 증가되는 상황으로부터 대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대출계약에 따른 차주의 들어오다움, 즉 인출이 일어났느냐 여부에 따라 대출계약상 대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항도 달라집니다. 아직 인출이 일어나기 전에는 대주의 이익 보호의 가장 중요한 조항은 인출 선행 조건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른 인출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주들은 인출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인출이 일어난 이후에는 대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은 Events of Default와 Acceleration 조항입니다. 물론 아직 커미트먼트 중 일부가 미인출인 경우에는 커미트먼트를 취소하기 위하여 부분적인 해지 조항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주가 한국 회사이고 대출계약의 준거법은 한국법입니다. 그리고 대출계약서의 Events of Default 사유에는 진술보장 위반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주의 진술보장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 대주단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입니까?